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레나의 Business Studies 강의 소개해 볼 거예요. 자, IGCSE MIP O-Level 학생들을 위한 Business Studies 강의예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표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경각심도 줄 겸, 북돋아 줄 겸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면 이거 2020년 3월, 2020년에 이게 실러버스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첫 시험이야. 그리고 그 결과예요. 보면 A 받으려면 몇 점 받으면 된대? 반만 맞으면 된대, 그죠? 42점, 44점 맞으면 페이퍼 1, 페이퍼 2 A 받을 수 있대요. A 스타를 받으려면 이게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160점 만점에 100점만 맞으면 A 스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면 참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이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과목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요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생소하니까 우리가 맨날 배웠던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영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약간 좀 소셜 사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오죽 공부를 안 했으면 반만 맞아도 A를 받을 수 있냐고,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 다 같이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오늘 제가 많은 팁들을 방출을 할 거야. 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저 인강 듣기 전에 한번 이 오프닝 영상 꼭 봐야 돼요. 보고 제가 말하는 팁들 일단 숙지를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당연히 좋겠죠? 자, 봅시다. 일단 뭐 수강 대상 간단히 적어봤어요. IGCSE, MIP O-Level 비즈니스 과목을 선택한, 뭐 학교에 선택을 해줬던, 뭐 본인이 선택을 했던, 뭐 9학년, 10학년 또는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IBDP 비즈니스를 선택할 아이들도 사실은 요 강의가 약간 프리-IB 코스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IB에서 나오는 항목들을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념을 잡기엔 나쁘지 않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실러버스 볼게요.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버롤하게 비즈니스 전반적인 제너럴하게 소개하는 섹션 1과 people에 대한 거, HR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마케팅, 오퍼레이션, 파이낸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게 external influence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디션에 대한 거, 뭐 economic issues 또는 environmental, ethical, global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따로 묶어놨어요. 요게 IB 코스에도 다 들어가 있고, 요게 약간 유닛 1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6강, 그치? 7강, 그리고 8강. 이게 오퍼레이션 6강, 8강, 그 다음에 6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포션이기도 해. 그죠? 이게 중요도가 약간 아무래도 요거 두 개, 제네럴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해. 기본이니까. 기본의 기본이니까 요거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파이낸스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people, 뭐, operation. 요렇게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총 한 45강 정도로 제가 문제풀이까지 해서 만들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봅시다. 중요한 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 그쵸? 어세스먼트가 페이퍼 1이랑 페이퍼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아. 시간도 똑같고, AD 마크 똑같고, 그치? 만점 똑같고, 50% 똑같아요. 그리고 초이스가 없어. 그래가지고 you have to answer all four questions. 와, 그러니까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페이퍼 1은 short answers and data response, 약간 단답형서부터 약간 서술해야 되는 거까지 있고, 페이퍼 2는 케이스 스터디가 약간 조금 길어. 한 장짜리. 뭐 그래봤자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 해가지고 8점, 12점 이렇게 조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좀 서술형 에세이형 문제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보면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Knowledge, Application, Analysis, Evaluation. 요 네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요. 이거는 사실 IB도 똑같아. 그래서 요거 익숙해지면 IB에서 되게 편할 거야. 일단 knowledge라는 거는
지식이잖아. 그치? 네가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야. 어디가 제일 커요? 보면 페이퍼 1에서 커요. 왜냐? short answer, data response. 그러니까 잘 answer 하는지 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페이퍼 1에서 knowledge 위주로 볼 거고 페이퍼 2에서는 사실 설명 그리고 evaluation. 어떻게 약간 justification 하느냐라는 게 조금 더 포션이 큰 정도예요. 자, 여기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 이 판단 기준, 그러니까 마크 스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서는 요것만 평가하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 요게 중요한 데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문제별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그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플리케이션 점수 없는데 어플리케이션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누구도 얘기 안 해줬을 거야.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엄청나게 분석해서.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항목 knowledge예요. knowledge는 뭐냐면 이런 거 definition, 특히 terminology 이런 거 있잖아. 용어들의 definition 그리고 어떤 개념의 feature, feature가 특성들이 뭐가 있는지 약간 neutral한 feature들 그리고 이 advantage and disadvantage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거 중요한 게 사실 definition, advantage and disadvantage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 뭐 그 외에 잘 나오는 것들이 factors 또는 what influences it, how it influences it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워야 돼. 사실은 외워야 돼. 그런데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딸딸딸딸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언어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 언어처럼 그냥 뭐 이유 없이 생긴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소셜 사이언스고 실생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생활에서 보면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이게 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해만 하고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서 막상 네 단어가 나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외울 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안 외우는 아이들 많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definition note 만들어. terminology에 익숙해져야 돼. 비즈니스는 terminology가 정확히 쓰이지 않으면 엉뚱한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definition 그리고 장단점 특히 이 두 개 정도는 최소한도로 머릿속에 확 박아야 된다. 물론 내가 도와줄 거야. 왜냐? 이해를 해야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항목 봅시다. analysis. 이거는 explanation이야. 한마디로. explanation. explain을 뭐 in other words, for example, example을 대도 좋고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뭐 이유를 얘기를 해줘도 좋고 compare to 다른 개념을 끌어다 와서 조금 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이들은 제가 왜 사족을 달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읽는 사람들이 네가 그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 굳이? 라고 할 때까지 설명을 하세요. 쓸데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라고 할 때까지 설명을 하라는 거야. 특히나 이게 뭐 커맨드 텀에 따라서 약간 달라. 약간 질문, 시작이 어떤 걸로 되냐면 뭐 예를 들어 state라든지 뭐 identify, 뭐가 있을까? outline, 뭐 calculate, 뭐 construct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는 analysis 필요 없어. 당연히 없어요. 그냥 앞에서 knowledge만 딱 한 줄로 얘기하면 돼. 한 줄이 됐던 단어가 돼도 돼. state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 아니고 보통 뭐 explain 해라, 뭐 discuss 해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describe 해라. 이런 command term이 나왔을 때 analysis를 해주는 거야. 그것도 헷갈리면 점수로 봐. 점수로. 뭐 그러니까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4점짜리, 2점짜리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6점짜리만 설명해 주면 돼. 그죠? 페이퍼 2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8점, 12점이기 때문에 아날리시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설명을 꼭꼭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네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표현해주고 뭔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약간 약한 아이들이 좀 말 없는 아이들 있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설명하는 거 되게 약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 잘해야지만 네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뭐였어요? 어플리케이션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해 애들이. 케이스 정말 중요합니다. Business is all about case, really. Seriously. 야, 진짜. 왜냐?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케이스로 얘기를 해준 거고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 그 실생활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비즈니스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연계해라. 이 apply 해라. application. 무슨 뜻이냐면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short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줄 이래. 그 안에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줘야 돼. 무슨 정보겠어요? sole trader냐? 아니면 뭐 partnership이냐? 큰 large company냐? 스타트업이냐? 뭐 이런 비즈니스 타입들 있지. 그런 비즈니스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뭘 파느냐? 뭐 진스를 파는지 넥클래스를 파는지 이런 프로덕트 타입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employees, 뭐 number of employees 좋고 그걸 제일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 뭐 6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거. 그래서 employee 아니면 employee type, 그러니까 number거나 type, 그러니까 뭐 skilled employee인지 뭐 expertise들이 있는지 아니면 low skill manual worker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란 말이야. 그리고 situation도 한번 봐야 돼. 이 기업이 지금 profitable 한지 아니면 sales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이슈는 없는지 뭔가 communication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가 뭐 이슈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없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체크해. 요거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중요한 거는요. 어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하나만 써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two advantage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one advantage에 예를 들어 비즈니스 타입을 적용을 했어. sole trader예요 라는 걸 적용을 했어. 그랬으면 이번 두 번째 advantage에서는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이 sole trader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600명이에요. 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란 말이야. 다른 얘기를 붙여야지만 이게 어플리케이션 포인트가 다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모르고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evaluation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문풀 영상을 찍었어. 앞에 사실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야. 어플리케이션과 이발리에이션을 아이들이 정말 안 해요. 할 줄을 몰라. 왜냐? 지금까지 약간 단순하게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쓰기만 하면 되는 공부만 해왔단 말이야. 그치? 그랬기 때문에 약간 적용하고 이 케이스랑 연결을 한다든지 그걸 내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I think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 주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주장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더라도 근거가 없어. 왜 그 주장을 했는지 reason behind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decision making 학문이야. 어떤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디션도 있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어떤 옵션이 있어. 뭐 체인지를 하든 안 하든 옵션이 있는데 그 체인지를 할까 말까 디시전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 디시전을 하려면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야 돼. 장점과 단점.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 아까 앞에. 여기 장단점 외웠잖아, 그치?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내가. 외워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봤어? 뭔가 그 결정할 때 내가 여기 장점 이렇게 써보고 단점 이렇게 써봐서 이거 했을 때 장점과 단점 비교했더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좀 해본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뭔가를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던 도입을 했을 때 변화가 있었을 때 변화를 하면 장점은 이거고 변화를 하면 단점은 이거야. 장단점을 약간 relative strength가 어느 쪽인지 봤을 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cision making을 하고 reasoning을 해주는 거. 그게 evaluation 포인트예요. 이게 어디서 특히 중요하다? 페이퍼 2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페이퍼 1에서도 2번, 페이퍼 1에 2번 문제들 있잖아. 2번 문제들하고 페이퍼 2에서 다 되게 중요해요. 아마도 12점짜리 문제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evaluation 포인트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을 했어요. 리스닝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IB 하는 아이들도 힘들어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쪽인 것 같기는 한데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장단점을 봐라. 체인지가 있어. 어떤 상황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장점을 받고 단점을 받잖아.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지, 이쪽이 더 큰가? 아니면 이쪽이 더 큰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점이 더 크면 해라. Go with the change 하는 거고요. 단점이 더 크면 하지 마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옵션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고 옵션이 두 개일 때 있어. 두 개일 때 있는데 약간 완전히 다른 옵션이야. 다른 옵션이면 어떻게 하냐면 장단점을 비교를 해. 하나에 대해서. 그치? 이게 더 커. 옵션 2에 대해서 비교를 해. 요게 더 커. 그러면 옵션 1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두 개가 있을 땐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라든지 치명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거는 케이스랑 연계해서 봐야 돼. 케이스가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small business에게는 이렇게 large business에게는 이쪽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왜? 그게 더 장점이 크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reason behind야. 아이고 미안해. 자, reason behind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why alternative 그러니까 옵션 2가 왜 reject 됐는지 왜 안 되는지를 써줘야 돼요. 이건 어디서냐면 특히 요거 페이퍼 2의 12점짜리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잘하는 아이들은 좀 해요. 요거 빼먹는 아이들 되게 많아. 그죠? 그래서 alternative, 그러니까 옵션 1과 옵션 2가 있으면 비교했을 때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더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옵션 2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적어줘야 돼. 이게 옵션이 3개가 돼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2개가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뭐 코스트가 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세일즈가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안 되는 이유들, 단점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고 팁이에요. 이런 것들 얘기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잉?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evaluation.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내 문풀 영상을 꼭 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실제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케이스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뭐 패스 페이퍼를 보고 거기 캠브리지 사이트 가면 다 있어요. 마크 스킴도 나와 있어. 근데 그 답 보고 외우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어차피 네가 볼 시험에는 새로운 케이스 나와. 그거 다 외워봤자 뭐 할 거야. 그죠? 다른 케이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내 문풀 영상 한번 꼭 봐. 알겠죠? 자, 일단 제너럴 룰이야. 정리 한번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요거 하나 더 했어. 질문을 제대로 읽자. 야, 이거 엉뚱한 대답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질문을 제대로 안 읽고 팩터를 물어보는데 결과를 얘기한다든지, 결과를 물어보는데 뭔가 원인을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쓸데없는 거 쓰지 마. 좀 꼼꼼히 읽어요. 질문 정도는 최소한. 그리고 외울 건 외우자라는 거. 터미널로지 외워야 돼. 이거는 노트 만들어. 내가 100번 얘기해요. 응? 아, 너무 오늘 잔소리 많다. 그죠? 자, 그리고 케이스에 버릴 건 없다. 케이스가 어떤 항목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적어놔. 케이스 옆에다가. 알겠죠? 그리고 주장을 하려면 이유를 대라. 그냥 막연하게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왜 내 인강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길게 얘기할 거 사실 없어. 텍스트북보다 솔직히 말하면 나아, 내가. 왜냐? 니네 텍스트북 너무 솔직히 말하면 별로야. 너무 정리도 안 돼 있고 빠진 내용도 되게 많다. 은근히 패스페이퍼에 나오는 문제들도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를 하는 게 텍스트북 보고 공부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도 다 이것저것 다 봤는데 막 아이비에서 했던 내용도 가지고 오고 막 그랬어. 패스페이퍼에서 답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했어요. 이것저것. 안 나온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북보다 낫다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exam에 대한 practical approach를 당연히 했겠죠. 저는 뭐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스터디스라는 과목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2020년 이후로 메이저 체인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걸 찍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뭐 기업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고 뭐 마케팅 쪽, 홍보 쪽 뭐 별별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고 약간 좀 뭐 듣기 싫은 것도 잔소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MBA 나왔고 하니까 비즈니스의 전문가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레나의 비즈니스 스터디스 오프닝 영상 찍어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잘 시작해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꼭 만나 봬요.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오늘 IGCSE 비즈니스 스터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죠? Section 1, Understanding Business Activities. 자, 제일 처음 배우는 챕터죠. 약간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자, Business Activities가 뭔지 일단 찬찬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The purpose and nature of business activities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약간 이콘 개념들이 좀 섞여 있어요. 경제 개념들. 지금 학생들이 아직 경제, 경영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생소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찬찬히 들어봅시다. needs, wants 라는 개념과 scarcity, opportunity cost 이런 개념을 간단히 다룰 거고요. 그 중요성과 business activities가 왜 일어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더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 봅시다. What is business? 예, 그쵸. 우리 비즈니스 선택은 했어. 뭔지는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쇼핑. 그죠? 쇼핑. 쇼핑은 일상생활에서 다 너무나 다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강의를 산 것도 비즈니스고요. 그죠? 쇼핑이고. 그리고 뭐 옷을 사든, 화장품을 사든, 뭐
크게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사든 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활동을 다른 사람들이 한 거지. 우리를 고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비즈니스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정의를 해보면 businesses provide consumers,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일반 사람들, 소비자들한테 with all the goods and services that we need and want. 그죠? need하고 want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바라는 거의 모든 것들. goods는 있죠. 만질 수 있는 거. 그죠?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차 이런 것들. goods는 그런 tangible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services는 나중에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강의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호텔 가는 거, 레스토랑 가는 거 이런 거 다 서비스야. intangible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컨슈머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가 뭐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일상생활에 비즈니스는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지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needs and wants.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모든 거를 제공한다 그랬어. 자, needs는 뭘까요? needs는 내가 사람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 있지. 보통 뭐 얘기하겠어요? 의식주. 그런 것들이 need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ater, food, shelter, clothing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비즈니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물론 돈 받고. 그죠? 그리고 want. want는 바라는 모든 것들.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저기 예쁜 뭐 옷이 됐든 코트가 됐든 여러 가지 것들. mobile phones, cars, travel. 그러니까 living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야. 하지만 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있잖아. 갖고 싶은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사람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죠? 자, 이 want는 어때? unlimited 해요. 바라는 거 끝이 없잖아. 그죠? 내가 뭐 하나 사고 나면 저 옷도 사고 싶고 뭐 티셔츠 하나 사고 나면 거기에 어울리는 청바지도 사고 싶고 거기에 어울리는 뭐 신발도 사고 싶고 하잖아. 그래서 끝이 없어요. want는. 바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해요. 이거는. 돈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킬 만큼 많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때? 다이아몬드 뭐 막 몇십 캐럿짜리 사고 싶어. 못 살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그죠? 시장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economic problem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냥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런 새로운 용어들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뭐가 부족할 수 있을까? 요 네 가지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선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거, 바라는 거 모두 다 만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는 이컨 개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and. 그죠? land는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natural resources, 약간 material 되는 것들 있죠? natural resources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labor. labor는 당연히 뭘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커팅하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충분히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people이 없어도 또는 그 스킬이 없어도 만들 수 없을 수 있다. 그죠? 자, 캐피탈은 당연한 거예요. 캐피탈이 이거 돈이죠. 어떻게 보면 돈. 돈으로 뭘 사냐면 머시너리, equipment,
이런 것들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돈 그리고 goods and services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셋업하는 cost들 그런 돈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enterprise라고 얘기를 하는데 entrepreneur라고도 얘기를 해요. entrepreneur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한데 기업가 또는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내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험을 해서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발견을 했을 때 저거 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뛰어들 수 있는 도전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 지식들. 우리 오늘 배울 거 앞으로 강의에서 배울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알고 있어야 앙트프레너가 될 수 있겠죠. 훌륭한 앙트프레너가. 그죠? 이 앙트프레너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 자, 봅시다. 요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비즈니스가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죠?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가 없어. 프로덕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100% 있을 수는 없죠. 왜냐? want는 앞에서 배웠던 want는 unlimited 하기 때문에. 그죠? unlimited한 걸 어떻게 이걸 다 충족시켜. 그죠? 그 개념이 이제 problem of scarcity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이 factors of production 아까 얘기했던 land, labor, capital, entrepreneurship 그런 것들이 goods and services를 unlimited하게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carcity가 생긴다.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hoices have to be made. 이 choices라는 거는요. 개인도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개인도 내가 용돈이 뭐 10만 원이 모였어. 그럼 10만 원을 가지고 신발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다 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개인만 초이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기업들도 해야 돼. 기업들도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 내가 만약에 마케팅에 돈을 써서 광고를 화려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를 한다든지 직원들 대상으로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광고에 썼기 때문에. 그죠?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scarcity라는 개념 때문에. 모든 걸 100%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들, 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government,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 그죠?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HR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왜 HR인데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튀어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HR팀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멀티내셔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HR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티베이션이 한 축이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또 한 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잘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HR팀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것들은요. 자, effective communication이 왜 중요한지, 그게 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effective 한 건지, 그게 왜 비즈니스한테 베네핏을 주는지에 대한 이유와요. 커뮤니케이션 메서드가 뭐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effective communication을 막는 barrier들은 뭐가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하면 remove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살짝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비즈니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일까? effec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은요.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그룹 또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달을 했어.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확히 그 사람한테 understand 됐고, 그랬다, 이해했어 라고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피드백까지 와야지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effective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인터널한 커뮤니케이션은 뭐겠어? 인터널한 사람들끼리,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employee끼리 하는 걸 intern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겠어요? information을 giving and receiving 하는 경우, 또는 instruction,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를 내릴 경우, 또는 activity,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strategy를 해야 될지 discussion 했을 경우, decision making 할 때, discussion 하는 때, 그때 internal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external communication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바깥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뭐 보통 커스터머랑 할 수도 있고, 그치? 커스터머한테 우리 제품이 어떤 거예요? 뭐 설명한다든지, 세일즈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한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complaint, 이거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죠? 뭐 AS가 들어왔든 아니면 뭔가 complaint가 들어왔던 요거 해주는 팀이 따로 있잖아, 그죠? 이건 약간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쉐어홀더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HR팀에서 이거 하는 경우 되게 많고 파이낸스 팀에서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서플라이어들한테 재료를 주문할 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야. 식당을 하면 재료들을 다 주문해야 되잖아. 뭐 농장에서 뭐 소고기 주문하고 뭐 쌀 주문하고 이런 것들 제대로 정확하게 정확한 퀄리티로 받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이건 홍보팀에서 하겠죠. 미디어 그 프레스 릴리스 하는 경우,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성 자료를 그 기사를 쓰게끔 기자들과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잖아. 이런 경우는 뭐 홍보팀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external communication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pressure group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deal 할 때, negotiate 할 때, 뭐 그런 경우, 뭐 government와의 커뮤니케이션 따로 있어. 그런 걸 담당하는 팀도 또 있다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게 effective한 커뮤니케이션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확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엄을 써야 돼. 미디엄이라는 건 뭐야? 매체예요, 매체.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거냐, 글로 표현할 거냐, 전화 통화를 할 거냐, 이메일을 보낼 거냐,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미디엄이야. 미디엄을 선택하는 거 정확히 잘 선택을 해야겠죠, 적합한 걸로.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야지. right person한테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굉장한 실수겠고. 그리고 메시지가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쉬운 용어, 정확한 용어, 그쵸? 정확한 표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받아야 돼요. 나는 정확히 잘 전달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시버는 못 받았어. 이런 경우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필히 이거 답을 해줘야 돼요. 나도 내가 받았잖아. 뭔가 이메일을 받으면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라도 뭐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하다못해 톡을 보내든 뭐를 했던 피드백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 샌더가 이 사람이 이해했구나 제대로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는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effective communication을 했을 때 비즈니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일단 당연히 실수를 줄일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decision making을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치?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딜레이 없이 decision이 빨리빨리 faster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마켓 체인지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커스터머와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되게 빨라. 그러면 뭔가 체인지가 있어. 테이스트 앤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내가 빨리 대응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팀 간의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코디네이션 쉬워지겠죠. 그리고 인플로이들이 좋아해. 나름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예전에 우리 플랫한 조직
얘기했었어. 뭐 delegation이 많이 delayering 왜 한다 그랬어? 왜 tall한 organization보다 flat한 organization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죠? information flow가 잘 된다 그랬어. 왜냐? 보고 라인이 짧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서로 왔다 갔다 잘 되고. 뭐 우리 리더십 스타일 배웠을 때도 기억날 거예요. 오토크라틱보다 데모크라틱이 더 좋다는 얘기 베네핏이 뭐라 그랬어?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오토크라틱은 인포메이션을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데모크라틱은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자유롭게 잘 된다. 그래서 임플로이들이 내가 정보를 듣고 디시전 메이킹에 참여를 하면서 좀 더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커뮤니케이션의 힘이야. 에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이야.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자유로이 되면 될수록 임플로이들이 뭔가 기분이 좋고 당연히 나는 내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티베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지.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면 커스터머들이 한번 샀다가 난 얘네랑 못 하겠어. 얘네 거 못 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메서드를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미디엄들, 커뮤니케이션 미디엄이 뭐가 있을까? 라면서.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메서드는 당연히 오랄, 말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오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죠? 말로 설명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야.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고 이 사람이 특별히 이메일을 잘 이해했어 라고 피드백을 보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딱 볼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이해를 했구나 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퍼스널한 컨택트가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해야 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뭐 텔레폰 콜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간 좀 퍼스널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리미테이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텔레폰 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 잦겠지. 그리고 이게 말로 하다 보면 레코드가 안 남으니까 나중에 보면 증빙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걸 한번 하더라도 오럴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하더라도 보통은 이메일을 한번 더 보낸다든지 뭔가 공식 문서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빙 자료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written communication인데 written communication 난 딱 생각하면 이메일 같은데 이메일은 요 뒤에 나오고 electronic communication에 나오고 written communication은 그냥 letters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올드한 버전의 뭐 notice라든지 아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purchase order 이런 것들 있죠? 주문서 정말 포멀한 경우에 written communication method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뭐가 남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남기 때문에 permanent record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마케팅 들어갈 거예요. 섹션 3 마케팅. 자, 비즈니스에서 마케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전 개인적으로 마케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이 챕터가 되게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자, 마케팅 컴피티션 and the customer. 자, 커스터머의 존재가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뭘 하는지 봅시다. 마케팅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마케터는 이라는 거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마켓이 뭔지도 배울 거야. 마켓이 뭐지? 시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마켓은 왜 또 변해? 근데 계속 변하고 그거를 비즈니스들이 대응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켓을 세분화하는 거.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뭔지. 니쉬 마케팅과 마스 마케팅,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우리 비즈니스가 뭔지 기억하죠? 비즈니스 정의. Businesses provide consumers, 그죠? Consumers with all the goods and services that we need and want. 우리 needs랑 want. 배웠었죠. needs는 필요한 거, want는 바라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 unlimited라 그랬어. 그치? 요런 것들을
비즈니스들이 프로바이드 하는 거야. 컨슈머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 만들어내는 거야. 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사실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에요. 컨슈머가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래야 만들어낼 거 아니야. 파이낸스는 그걸 만들어낼 돈을 구해오는 거고 프로덕션은 그거를 그런 니즈를 가진, 그런 원투를 가진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잘, 효과적으로. 그죠? HR팀은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마케팅은 이 needs and wants를 찾아내는 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케터예요. 자, 정확히 마케팅은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needs, customer needs가 뭔지 발견해내고 satisfy 해주는 거야. 그리고 customer base를 형성을 해주는 거야. customer base라고 하면 내 물건을 살 사람들, 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customer loyalty,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 커스터머들이 내 물건을 꾸준히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내는, 로열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마케터들이에요. 마케팅이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다. 주로 보면 커스터머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회사 사람들 사실 잘 모르는 경우 꽤 있어요.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밖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어떤 변화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마케터들이에요. 자, 마켓은 뭘까? 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켓 하면은 그냥 시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됐어, 사실은. Goods and Services를 사고 파는 장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일본적인 오일장 옛날에는, 그죠? 무슨 시장 같은 거 아니면 마트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마켓이라는 용어였었어. 그런데 이 마켓이 뭘로 바뀌었냐면 마켓은 컨슈머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 프로덕트를 관심을 갖고 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살 능력도 있는 financial resource를 가지고 있어 돈을 갖고 있어서 살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컨슈머들을 마켓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에서 마켓은 사실은 이 시장보다는 요걸 뜻하겠지. 컨슈머들을 뜻하겠지. 그죠? 이 컨슈머들은 이 마켓은 컨슈머 마켓, 그러니까 파이널 컨슈머가 사는 마켓과 그 파이널 컨슈머들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머시너리 이런 거 사는 그런 거를 사는 인더스트리얼 마켓과로 간단히 나눌 수는 있어요. 내용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마켓 이퀄 컨슈머라는 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마켓은 시장이 아니에요. 컨슈머예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마켓이 변한대. 컨슈머들이 변하는 거겠죠. 그죠? 컨슈머들은 왜 변할까? 스펜딩 패턴이 변해. 왜 변하는지는 뒤에 좀 볼게요. 스펜딩 패턴, 니즈가 변하는 거야.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변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컴피티션이 보통은 인크리즈하지. 디크리즈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은 인크리즈하죠. 그래서 마켓이 계속 변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살펴볼 거예요. 자, 컨슈머 스펜딩 또는 니즈가 왜 변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tate of the economy,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겠죠. 예를 들면 unemployment rate가 변해.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컨슈머 얘기하는 거야. 개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돈을 막 쓰다가 왜 안 쓸까? unemployment가 늘어나서.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스펜딩이 줄겠지. 근데 unemployment rate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었어. 그러면 돈이 막 많이 벌기 시작했어. 그러면 더 많이 쓰겠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거 생각해도 돼. 돈의 가치가 막 하락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쓰겠지. 돈의 가치가 막 올라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돈이 돈다, 안 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price of the product.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 스펜딩에. 또는 competitor. 내가 비싸지면 잘 못 살 테고 싸지면 더 많이 살 테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consumer income에 따라서 change를 할 거고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ging society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노년층이 많아지는 거, 포션이 더 많아지는 거, 청년층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이 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실버 산업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그런 약간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안경,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거야. 테이스트랑 패션도 당연히 변하겠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취향이 옛날에는 이런 쪽이었는데 유행은 계속 변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스펜딩 또는 니즈가 변할 수 있고 테크놀로지도 변했어. 그치? 테크놀로지가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필름 카메라를 썼다라면 요즘 그 이후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를 한동안 되게 많이 샀어요. DSLR. 근데 그러다가 요즘엔 아무도 또 안 사. 왜냐? 스마트폰에 달려있잖아,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테크놀로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컨슈머 스펜딩 또는 니즈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도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또 컴피티션이 올라가. Why some markets become more competitive? 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되게 컴피티션이 세졌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데 이코노미가 얽히고 설키는 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 나라에서 각각 나라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나라에 가서 팔 수 있고 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해오고 이게 되게 자유로워지고 많이 플로우가 freely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 사람들의 expectation도 높아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많이 늘어난 거야. 글로벌리 많이 늘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컴피티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많아지면 컴피티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커머스 때문에 이커머스는 셋업 코스트 굉장히 낮아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 누구나 쉽게 오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또 점점 늘어나지. 그럼 컴피티션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government intervention 때문에 컴피티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또는 regulation 같은 거 좀 낮춘다든지 tax rate 같은 거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government는 컴피티션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왜냐? 컨슈머들을 베네핏 하기 때문에. 왜냐? 프라이스를 낮추기도 하고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컴피티션 하면서. 그래서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government는 가능하면 컴피티션이 늘어나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얘기 했었어. Grants to small businesses 많이 한다고.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많이 한대. 왜? 컴피티션을 늘리.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Operation Management에서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Quality Production에 대한 걸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퀄리티가 왜 중요한지 비즈니스에게 있어서 퀄리티를 체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퀄리티 프로덕션의 방법들 어떤 거냐?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어슈런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라는 건요. 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사실 크게 두 축이 있어. Lean Production 그리고 Quality Production. Lean Production은 웨이스트를 없애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efficiency를 극대화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 라인과 그리고 퀄리티를 어느 정도 스탠다드 레벨보다 위에 스탠다드 레벨은 통과하게끔 그 정도로 맞춰주는 퀄리티를 맞춰주는 그렇게 인슈어하는 퀄리티 프로덕션이 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적절한 양의 물건을 웨이스트 없이 가장 에피션트하게 그리고 적절한 퀄리티로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퀄리티는 그래서 best
possible product 아니에요. best possible product 아니고 rather it means free from defect. defect가 이것도 사실 waste라고 우리 봤었죠. 그죠? 이 waste를 없애는 거랑 같이 일맥상통해. 어쨌든 quality는 어떤 라인이 있어. 스탠다드 레벨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괜찮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커스터머의 expectation이 여기라면 그거보다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ensure하는 것. 그게 quality prod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죠? 제일 좋은 거, 내 능력껏 제일 좋은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절한 수준. 커스터머가 이 정도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만 맞춰주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이 퀄리티가 왜 중요할까요? 자, 퀄리티가 좋은 물건들을 파는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어때요? 좋지, 그지? 어느 정도 딱 믿고 사는 데가 있잖아. 그죠? 아,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삼성에서 TV 산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꾸준히 퀄리티 컨트롤 해줬기 때문이야. 퀄리티를 딱 그 커스터머가 생각하는 expectation보다는 항상 뛰어넘어 줬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퀄리티라는 퀄리티는 믿고 살 수 있구나 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미 디벨롭을 한 거야. 이 퀄리티를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퀄리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로열티를 올린대. 이게 커스터머 로열티 왜 올라가겠어? 커스터머 로열티가 뭐야? repeat purchase를 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커스터머가 믿고 사는 거 똑같은 얘기야. 믿고 사는 거. 그게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사게 되는 거야. 왜냐? 이 프로덕트의 퀄리티는 믿을만 하니까 사겠죠. 마찬가지 얘기야. 그래서 사실 그냥 보기에 삐까번쩍한다든지 뭔가 약간 디자인이 예쁘다든지 하는 거는 impulse buying은 할 수 있어. 그치? 충동적으로 한번 집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퀄리티가 정말 좋아야지만 그 다음번에 사게 돼요. 그죠? 한 번 샀는데 예뻐 샀는데 이게 막 엉망진창이야. 잘 부서져. 그럼 안 사겠지.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repeat purchase, 그러니까 커스터머 로열티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substandard product, 그러니까 defect product가 당연히 costly 한 거죠. 돈이 들어가 이거를 뭐 보관을 할 수는 없잖아. 뭐 불량품이잖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못 파는 거잖아. 그럼 이거 팔아버릴 수 없으니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 거기 들어간 재료가. 그러니까 퀄리티를 맞춰주는 건 굉장히 코스트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불량품이 생기면 어때? Customer complaint 또는 return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웨이스트가 되는 거지. 이것도 또 코스트잖아. 그죠? 게다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당연히 퀄리티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퀄리티를 인정받는 순간 고객들이 믿고 사잖아. 그게 사실 브랜드 이미지야. 브랜드 이미지가 를 높게 할 수 있다 그랬어. 프라이스를 높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브랜드 밸류가 높으면 그만큼 브랜드 값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라는 거는 이런 걸 좋게 만들 수 있고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퀄리티 프로덕션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 여기서 배울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 그리고 퀄리티 어슈런스. 자, 퀄리티 컨트롤은 있잖아.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Traditional method businesses uses to check the quality of goods through inspection. inspection을 통해서 언제? At the end of production stage. 와, 맨 마지막에 누가 하냐면 이 quality inspector라는 사람이에요. quality inspector라는 사람이 한 명이 딱 job이야. 이게 그냥 job이야. 체크하는 거야. 퀄리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본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다. 아까 얘기했던 TV다. 그러면 TV 켜보는 거야. 켜보고 이게 잘 틀어지는지, 채널은 잘 바뀌는지, 볼륨은 잘 왔다 갔다 하는지, 기본적인 기능이 다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치?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걸 다 어떻게 체크해? 그러니까 보통은 샘플링을 활용해요. 랜덤하게 그냥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저거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걸러지지 못한 불량품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때? 당연히 reject rate가 생기는 거야. 불량품이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 방법이고, 그러니까 약간 한계점이 좀 많아 이거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긴 했는데, 그리고 요즘도 좀 해. 보면 왜 핸드폰 같은 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막 뭐 핸드폰 불량 테스트하면서 뭐 불에도 태워보고 기능 테스트하면서 불에도 태워보고 뭐 깨트려도 보고 뭐 충격도 줘보고 막 이런 거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봐서는. 근데 이 퀄리티 컨트롤 리미테이션은 이게 맨 마지막에 체크가 된다라는 거. 일단 그게 되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불량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량이 됐을 거 아니야. 중간에 걸러지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다 그 멀쩡한 재료들이 다 소모가 되는 거잖아. 그 재료들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substandard product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불량이 그 중에서 하나였을 거야. 그 나머지 material들은 다 같이 버려지는 거야. 그죠? 리소스가 웨이스트가 엄청 심하겠죠. 그런 단점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직원들이 관여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퀄리티 인스펙터 혼자 담당하는 거죠. It's his responsibility, his or her responsibility.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관심이 없어. 이 퀄리티를 임프루브 하는데. 내 직업이 아니거든. 내 잡이 아니고 내 responsibility가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 있든 말든 그냥 내가 하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나아지질 않겠지. 계속 불량이 생기는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불량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죠. 이런 단점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퀄리티 인스펙터의 잡도 굉장히 지겹겠지. 그냥 계속 TV 틀어보고 이런 일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뒤에 퀄리티 어슈런스가 이 퀄리티 컨트롤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자,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거는 마지막에 한다 그랬잖아. 아까 퀄리티 컨트롤은 마지막에 퀄리티를 체크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at every stage of the production, 모든 절차에서 다 체크를 하는 거야. 누가?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퀄리티를 사실 assure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퀄리티 어슈런스는 raw material 또는 component 모든 것들 at every stage of the production에서 체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every employee가 모든 퀄리티와 preventing poor quality 다 관심을 가지고 involve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 요 말 중요해. At every stage of production, 그 다음에 every employee. 그러면 어떻겠어? 아무래도 더 불량이 없어지겠죠. 그치?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죠, 당연히. 맨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니까 불량 제품이 줄어들겠지.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ash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cash flow forecasting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뭔지 볼 거고, 그리고 working capital 또한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key contents 봅시다. The importance of cash. cash가 왜 중요한지, cash가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forecast를 해서. 미리 내가 캐시가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hort-term cash flow problem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working capital 무슨 의미인지도 살짝 볼 거예요.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캐시부터 봅시다. 캐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현금. 현금 뭐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내가 goods 또는 service를 판매해서 돈을 받으면, 현금을 받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사실 바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돈이 cash인 거예요. 그래서 it has to actually receive,
정말 현물로 받아야지만 캐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을 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은 돈은 캐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란 정말 실제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 캐시를 가지고 어디에 쓸까? 보면 employees wage, 월급 줘야겠죠. 월급 밀리면 큰일 나지. 그리고 supplier들한테 pay 해야겠죠. 뭐 trade credit으로 샀든 뭐 어쨌든 간에 raw material을 내가 받았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현금을 쓰겠고 뭐 렌트비, electricity, 뭐 other running costs and most importantly loan interest. 그죠? 론을 받았던 거에 interest payment 또는 repayment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벌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빨간 딱지부터요. 그거는 안 되겠죠. 망하겠죠. 그래서 캐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캐시는 개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부동산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은행 계좌에 돈에 들어가 있는 돈. 집이 내가 몇 억짜리에 살고 있어도 그 돈은 당장 내가 이런 거 페이할 때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캐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중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돈이 현금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니까 관리를 한다 그랬어. 그 관리하는 방법이 이 cash flow forecast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뭘 관리를 할까? 일단 들어오는 돈 관리해야 되고 나가는 돈 당연히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요 차이 net cash flow를 관리를 합니다. 요 항목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cash inflow엔 뭐가 들어갈까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cash sales, 그렇겠죠. 내가 물건을 판매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현금으로 지불했어. 프라이스를. 그러면 그게 cash sale이에요. 세일을 했는데 캐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debtors로부터 payment. 이건 뭐냐면 커스터머가 나한테 물건을 샀어. 근데 캐시로 안 사고 크레딧으로 샀어.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샀어. 그럼 신용카드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갚잖아. 그죠? 그 갚는 돈이 나한테 실제로 들어올 때 that's a payment from debtors. 그게 cash inflow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크레딧으로 살 때는 판매는 했지. 판매는 했어. revenue는 올라갔어. 하지만 실제로 캐시는 아직 안 들어온 거라는 거야. 그게 페이 될 때. 개인이,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신용카드 비용을 갚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게 cash inflow로 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돈을 실제로 번 게 revenue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 shareholder로부터 인베스트먼트를 받을 경우. 예를 들면 share capital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또는 뱅크로부터 론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기재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가는 돈들도 적어줘야겠죠. 이건 나가는 돈 어떤 거야? wage payments, stock buying, 뭐 creditors, 내가 trade credit 받았어, 제작했어, 돈을 받았어. 나가야 되잖아. 서플라이어들한테 pay 해야 되잖아. 그게 paying creditors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repaying a loan, loan도 pay 해야겠죠. repayment, paying interest, paying tax 이런 것들이 다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sh inflow and cash outflow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차이가 사실 net cash flow야. difference between cash inflow and cash outflow per time period. 그러니까 뭐 보통 한 달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net cash flow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positive 해야겠죠. positive 해야 돼. 그래서 이 positive 할 때 cash inflow가 outflow보다 크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나갈 돈보다 많아야지만 positive한 뭐예요? net cash flow가 생기겠죠. net cash flow. cash outflow가 근데 더 많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net cash flow가 네거티브해지겠지. 네거티브한 net cash flow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솔직히 한두 달 정도는 이럴 수 있어. 그쵸? 뭐 리페이먼트를 너무 많이 했어. 론이 갚아야 될 때야. 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돈이 크게 나가서 뭐 캐피털 익스펜디처를 되게 많이 크게 했어. 뭐 팩토리 익스펜션을 했다든지 뭔가 리뉴얼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갔어. 한두 번 정도는 네거티브한 넷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쭉 넷 캐시플로우가 네거티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사업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계속 마이너스 하면서 어떻게 장사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캐시 인플로우를 늘려도 계속 꾸준히 넷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거의 플러스 2돼. 가끔 마이너스가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정도여야만 그 비즈니스가 sustainable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요. Cash flow forecast는 이런 간단한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자, cash inflow 아까 뭐라 그랬어? 돈 들어오는 것들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cash sales, 뭐 payment from creditors, debtors, 뭐 loan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수혈이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요소예요. 그리고 cash outflow가 그 다음 나와요. cash outflow는 아까 말했던 거. wage payment, 뭐 stock payment, 뭐 이거 payment 다 돈 나갈 것들을 다 기재를 해. 그래서 요 net cash flow가 difference between cash inflow가 더 크면 플러스일 거고 cash outflow가 더 크면 마이너스일 거고 그걸 적어줘야겠지.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net cash flow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 나왔지. 오프닝 밸런스, 클로징 밸런스. 요 두 개도 알아둬야 돼요. 오프닝 밸런스, 클로징 밸런스 뭐냐면 해당 개월, 뭐 해당 time period, per time period, probably it's 뭐 1월이라고 쳐요. 1월이라고 쳐. 그러면 이때 캐시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랑 넷 캐시 플로우를 계산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창고의 돈 또는 주머니 돈이 얼마였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었어. 100만 원이 있었으면 이게 오프닝 밸런스야. 내가 1월 초에 내 주머니에는 100만 원만큼 있었어.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더니 여기 뭐 넷 캐시 플로우가 예를 들어 20이 나왔어. 플러스 20이 나왔어. 그러면 클로징 밸런스는 어떻게 돼? 그냥 오프닝 밸런스 플러스 넷 캐시 플로우 해서 더해주면 그 달에 클로징 밸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야.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 빼줘. 디퍼런스 봐. 넷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이게 플러스 20이 아니고 마이너스 20이 나왔어. 한 달 운영 잘했는데 뭐가 돈이 많이 나갔나 보지. 그럼 오프닝 밸런스가 100이라고 하면 클로징 밸런스는 80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랑 더해주면 클로징 밸런스 되는 거예요. 오프닝 밸런스 플러스 넷 캐시 플로우.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2월이 됐어. 그러면 이 클로징 밸런스 80이다. 그러면 그게 오프닝 밸런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아주 단순해. 왜냐면 내 주머니 돈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100이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돈이 많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20만큼 썼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80으로 시작하잖아. 2월 초에. 그럼 2월 달에 막 열심히 운영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20. 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섹션 6 마지막 섹션이에요. External influences on business activity. 그 중에서도 economic issues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비즈니스가 사실 우리 뭐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economics랑 좀 달라요. 비즈니스는 econ은 약간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소비자라든지 약간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비즈니스는 정말 약간 그 기업 차원에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그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 컨디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external influence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겠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돌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뭐 그래야지만 사실 나의 사업도 잘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요소들, 지금 현재의 뭐 글로벌 그 비즈니스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environmental issue 그리고 economic issu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게 결국에 비즈니스의 decision making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도 살펴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이 economic issue예요. economic issue 일단 기본적인 이콘 지식들이 살짝 나와주면서 이게 우리한테 비즈니스한테 어떻게 어펙트를 하는지 그쪽으로 조금 더 이해를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economic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government가 어떤 economic objective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GDP 하나예요. Gross Domestic Product. 그 다음에 impact on business. 우리 impact가 중요하다 그랬어. 비즈니스한테 어떤 impact가 있는지. 그게 tax, government spending, interest rate 요런 변화들에 있어서 비즈니스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어떤 포지티브한 임팩트가 있는지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리스폰드 하는지도 같이 볼 거예요. 자, 일단 비즈니스 사이클이 뭔지부터 봅시다. 비즈니스 사이클은요. 정말 the economy of a country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해. 사이클이라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진 않고 보통은 사실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인데 그 용어들이 약간 growth, boom, recession, slump라는 용어들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단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피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피크 또는 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이면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떨어질 때 뭐라 그랬어? recession, 그죠? rece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맨 밑에 있을 때 뭐야? slump. 여기 맨 밑에 있을 때 slump 또는 trow라고도 얘기를 하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growth 또는 expans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상향 이렇게 올라가는 걸 economic grow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자,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일단 growth 스테이지에 있어. 그럼 뭐가 이제 비즈니스한테 영향을 끼칠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economic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it could have a positive outlook for businesses too. 그쵸? 그러면서 unemployment rate도 떨어져. 왜냐? 잘 되니까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이거 장사 잘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프로덕션 레벨도 올리고 expansion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들이 막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용도 많이 하겠지. 그러면 unemployment rate도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standard of living도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점점 살만해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죠? 그게 growth 또는 expans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점점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예요. 그러다가 피크에 올라.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호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boom 또는 peak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business investments and profits are the highest. 제일 높을 때라는 거야. 그치? 투자도 제일 많이 하고 profitability도 제일 좋고 그럴 때 제일 좋을 때야. 그죠? 그리고 high level of demand. demand가 굉장히 높아져. 사람들이 살만해지면서 돈을 막 쓰는 거야. 쓸 때 어떻게 되겠어? 돈이 막 풀려. 그러면 돈이 많이 썼고 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프라이스도 같이 밀어 올린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생길 수 있어. 그리고 unemployment rate가 떨어지다 못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야. 그러면 어떻겠어? It may cause shortage of skilled labor.
스킬 레이버를 구하기 자체가 몸값이 천정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근데 진짜 미국이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있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reces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인베스트도 점점 덜 하고 그리고 코스트도 깎기 시작해. 점점 세일스 피규어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하겠어? 허리띠를 졸라 매겠죠. 그러면서 컨슈머들이 점점 지갑을 닫기 시작해. Falling demand by consumers lead to falling profit.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unemployment rate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점점. 예, 그러다가 이제 슬럼프, 맨 마지막, 맨 밑에 있을 단계를 슬럼프라 그래. 이때는 디맨드 자체가 너무 없어. Goods and services가 되게 낮게 아무도 사지 않아. 막 지갑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써? Many businesses may close down. 그쵸? 요즘에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되게 힘들고, 그쵸? 그리고 high unemployment rate.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점점 문 닫는 데가 많은데 당연히 채용도 많이 안 하겠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지. 프로피터빌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다시 픽업하기 시작하는 게 growth stage 앞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영원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는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에코노믹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growth 있잖아. growth일 때 보통 positive outlook for businesses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보통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디맨드도 높아지고. 그게 모든 비즈니스한테 좋냐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좋아. Most goods and services, it's good, but however, 어떤 consumer demand 자체가 좀 변할 수 있어요. 취향이 변하는 거야. 이거 생각해봐. 내가 못 사는 나라였을 때 많이 샀던 물건하고 잘 사는 나라일 때 많이 사는 물건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 사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일단은 왜 엔겔 지수라 그러죠? 먹을 거에 제일 많이 쓰잖아, 돈을. 먹을 거.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의식주에 되게 많이 일단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겠지. 그러다가 점점 삶이 나아지기 시작해. Standard of living이 올라간댔잖아. 그러면서 뭘 쓰겠어? 약간 non-essential, more expensive goods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내가 반대로 비즈니스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베이직 goods를 공급하는 업체였다면 이 growth가 너무너무 자꾸 올라가잖아?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줄어갈 수 있어.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럭셔리 제품이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팔리다가 이제 에코노믹 그로스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예전에 그 섹터 얘기했었어. 비즈니스 섹터 얘기. 프라이머리 섹터 뭐 secondary sector, tertiary sector 배웠었잖아. tertiary sector는 잘 사는 나라에서, economically more developed country에서 더 포션이 크다 그랬어.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economic growth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primary